네, 이제 주기적 성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전자가 어디 채워지는지, 뭐 껍질과 오비탈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자가 채워지는 전자 배치 규칙까지 배웠는데요. 그래서 배치된 전자에 의해서 원소들은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기적 성질입니다. 주기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주기율표를 봅시다. 순서가 조금 거꾸로긴 합니다. 실제로 주기율표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면 주기율표를 보고 주기적 성질을 찾아낸 게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이제 배치하다 보니 주기율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가로가 주기고 세로가 족인데 주기와 족에 따라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겠구나, 혹은 같은 주기, 같은 족은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기율,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주기율이라는 건 원자를 번호 순으로 나열할 때 나열하고, 그러니까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런저런 배치를 하다 보니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다 보니 물리적 화학적으로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됐나요? 그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도 있지만 화학적 성질을 차이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나나 봤더니, 물론 원자 번호, 전자의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이 바뀐다는 걸 알아내게 됐고, 그럼 이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족이 되는 겁니다. 세로죠, 세로. 됐나요? 그래서 여기 화원에 보면 요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쌤이 무슨 말을 하지? 를 전혀 못 알아듣겠는 친구들은 화원에 있는 주기율표, 하이탑도 좋고 쌤이 방학 중 추천해준 책도 좋습니다. 여기 주기율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2단원 뭐 원자의 세계인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쌤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꼭 다시 거기로 돌아가 주세요. 쌤이 아주 간단히만 말하자면 여기 쌤이 방금 끈 족은 세로줄입니다. 세로줄. 주기율표 세로줄. 거기는 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원자과 전자수는 족수로 표현됩니다. 여기가 1족,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족, 여기가 2족, 여기가 3족 쭉 와서 여기는 우리의 여기 이 부분은 우리의 큰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배위화학 할 때 필요하고, 여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1로 넘어가 봅시다. 13족, 14족 뭐 이렇게 쭉 갈 텐데, 원자과 전자수라면 제일 바깥에 있는 가장 바깥 껍질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요게 원자과 전자수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건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얘네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됐나요? 뭐 전형원소에만 적용된다는데, 여기 쌤이 아까 우리 별 관심 없다 한 배위화학 부분이 전이금속이고 1족, 2족, 13, 14, 15, 16, 17, 18은 전형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쌤이 말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주기율표를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 수, 비, 배. 됐을까요? 이렇게 중심으로 여기가 알루미늄이죠. 이렇게 쭉 갈 텐데, 여기 수소부터 쭉 끊어와서 여기를 끊었지만 실제로는 붕소랑 알루미늄 사이에서 이렇게 계단을 그어주면 요만큼이 금속,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이 비금속이 됩니다. 됐나요? 금속과 비금속 역시도 뭐 전기가 잘 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자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가 18쪽인데 18쪽 원소처럼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18쪽이 되고 싶으면 얘는 바로 여기로 가면 되죠. 혹은 하나를 잃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생각해보세요. 18쪽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얻어서 여기 도착하거나 전자 하나를 잃고 여기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더 쉬운 방법을 택하겠죠. 그래서 더 가까이 있는 걸 택합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를 버리는,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을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마이너스를 띈 게 없어져 보세요. 그럼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금속이라고 합니다. 리튬을 들어보면 리튬의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3개입니다. 그럼 전자도 3개라서 원자는 전하가 0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잃어볼게요. 3개였던 전자가 하나 없어지면 2개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2개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전자를 얻어서 여기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원소를 생각해보면 18쪽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를 얻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읽는 방법이 있는데 더 가까이 있는 걸 가게 되겠죠. 이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얼마나 금속성을 띠니 얼마나 비금속성을 띠니 요런 것들이 이제 금속성과 비금속인데, 잘 보세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합니다. 즉 전자를 더 잘 얻는 거죠. 됐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두 18쪽처럼 되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만 얻으면 되죠. 2개 얻어야 되죠. 3개 얻어야 되죠. 하나를 얻는 게 2개를 얻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성이 증가하고, 위로 갈수록 가로줄의 의미를 쌤이 설명을 안 했네요. 가로줄은 껍질수입니다. 원자 껍질수.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플러스 핵이 있으면 껍질 하나, 껍질 2개, 껍질 3개, 이러면 1주기, 2주기, 3주기 원소가 되는 거죠. 됐나요? 껍질이 커질수록 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전자를 당기는 핵으로부터 핵이 미치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비금속성이 약해지는 거죠. 즉 위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됐나요? 그래서 비금속성이 증가합니다. 전자를 더 잘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금속은 전자를 잃어야 하니까 껍질이 커질수록 핵의 영향에서 벗어나니 전자를 더 잘 잃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하나, 2개를 잃어야 되지만 여기 있는 친구는 하나만 잃으면 되죠. 그래서 다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집니다. 이 말은 양이온이 잘 된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이해될까요? 요거 참고해. 근데 요 하나 예외는 있어요. 비금속성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잘 된다는데 18쪽은 전자를 얻으려 하지 않죠. 그래서 18쪽은 예외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을까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주기적 성질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여기 한번 볼까요? 크기를 주기적 성질의 입자의 크기라고 하지 말고 원자의 크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원자의 크기도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는데 2가지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지면 4가지인데 요 교재에서는 지금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쌤이 일단 먼저 요 2개로 먼저 해볼게요. 중성 원자라면 여기 전자수는 이온이 될 때를 고려했기 때문에 쌤은 먼저 중성 원자일 때 해볼게요. 원자의 크기가 얼마만 하니? 라고 물으면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입자의 크기는 어떻게 쟀나요? 하면 결합을 시켜서 결합 길이로 쟀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를 결합시키면 길이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소 같은 경우도 H2죠. 그러면 수소 H2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간 거리를 재서 그 원자 핵간 거리를 결합 길이라고 했고, 거기에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됐을까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입자의 크기에 일단 원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요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더 왔다는 이거, 2번째가 이거예요.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맞죠? 결국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주기가 클수록. 주기는 가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질이 많아질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원자 핵 있을 때 이 한 껍질을 가진 거라. 껍질. 딱 봐도 누가 더 큰지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선 스펙트럼 할 때도 배웠겠지만 등간격도 아니죠. 맞죠? 그래서 껍질이 커질수록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은 커집니다. 이렇게. 됐나요? 요건 좀만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핵 전하량이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 전하량은 원자 핵의 전하가 얼마냐. 그러니까 리튬은 플러스 3, 베릴륨은 플러스 4인데 누구의 핵 전하가 더 큰가요? 실제로 1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유효 핵 전하량을 생각하면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핵 전하량이 커질수록 전자를 강하게 당기겠죠. 여기 핵 전하가 커질수록 전자를 강하게 당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다시요. 그래서 핵 전하량이 클수록 됐나요?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핵 전하량이 크다는 건 양성자 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이건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죠. 너무 빨간 글씨로 쓰니까 무섭나요? 파란 글씨로 이제 바꿔볼게요. 됐죠? 원자 상태일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온으로 만들어 볼게요. 금속 보세요. 금속은 전자를 잃죠. 맞나요? 금속은 전자를 잃으니까 잘 보세요. 나트륨과 나트륨 양이온이 있을 때 핵 전하량은 어떻나요? 전부 플러스 11로 동일할 겁니다. 근데 전자 하나가 줄었죠. 어디 있는 전자가 줄었냐고 보면 나트륨은 1번 껍질, 2번 껍질, 3주기 1족 원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 졸지에 3주기에서 2주기 원소가 되었죠. 3주기에 있는 하나를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줄어든 효과가 납니다. 그럼 반지름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네,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금속은 이온 상태가 되면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비금속을 해볼게요. 비금속은 여기는 염소를 예를 들어 놨네요. 염소와 염소 음이온은 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껍질 수는 똑같은데 핵 전하량도 동일하죠. 맞죠? 유핵 전하량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쓸 수 없을 것 같고 핵 전하량도 동일하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보세요. 핵 전하량이 동일한데 전자 수가 늘었죠. 전자는 음이온, 음이온끼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서로 반발하죠. 됐나요? 반발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이온이 될 땐 여기 한 껍질이 사라져서 크기가 작아졌지만 음이온이 될 땐 같은 껍질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밀어내면서 커지게 됩니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서야 등전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등전자는 같은 전자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네온 기준으로 보세요.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으면 네온이 되죠. 하나, 둘. 그럼 플로르가 전자 하나를 얻으면 네온이 되겠죠. 나트륨은 거꾸로 가야 되니까 전자 하나를 잃으면,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으면 네온과 같은 배치가 되겠죠. 이때 이온의 크기를 비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으니까 전자수와 전자수와 껍질수는 모두 동일한 거죠. 2개로. 껍질수는 2개, 전자수는 10개로 동일합니다. 맞나요? 근데 핵 전하량은 어떤가요? 양성자수? 서로 다르죠. 핵 전하량이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핵 전하량이 가장 큰 마그네슘이 가장 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쌤은 여기까지만 비교했으니까. 이해될까요? 네, 여기 파트는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주세요. 네, 잘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주기적 성질을 잘 정리해놨네요. 여기 보면 같은 주기에서는 맞죠? 리베비시 2주기잖아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수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핵 전하량 커지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대체로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오면 나트륨이 되면 역시 핵 전하량은 커져서 반지름이 줄어들지만 껍질이 커지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요 그래프 개형을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밑에는 이온의 반지름도 함께 나타낸 것이니 위의 설명과 비교해서 봐주세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넘어와 봅시다. 쌤이 수소선 스펙트럼 할 때 이온화 에너지 개념을 설명은 했는데 이온화 에너지 역시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 주기성이 뭐냐면 해볼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 해볼게요. 뭐 I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E의 N이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En. 뭐 제1이온화 에너지는 예를 들면 뭐 E1, 제2이온화 에너지 E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기체 상태래요. 중성원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중성원자 혹은 이온 됐어요. 다시 기체 상태에서 원자 또는 이온 1몰이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요. 전자를 떼어내는 건 무조건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서 원자 혹은 이온이 전자를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수식까지 알아둘까요? 수식으로 표현한 까지 알아두세요. 됐나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크니까 떼어내기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누가 더 떼어내기 힘들까요? 멀리 있는 걸 떼어내기가 힘들까요? 가까이 있는 걸 떼어내기가 힘들까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걸. 왜냐면 핵과의 인력이 크니까 가까이 있는 걸 떼어내는 게 힘들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왜? 거리가 머니까 핵과의 인력이 작아서. 됐어요? 그래서 원자 크기랑 반대된다고 보면 돼요. 오른쪽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는 작아졌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 그러니까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게 되겠죠. 여긴 마찬가지요. 껍질 바뀔 때 이온화 에너지 원자 크기 확 커졌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확 작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2족과 13족 구간, 15족과 16족 구간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3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튼 감소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오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생각해서 작성해 보세요. 네, 말했어요. 작성해 보라고. 됐죠. 그게 주기적 성질의 예외인 부분입니다. 됐나요? 일단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족의 특징, 주기의 특징 알아야 돼요. 이거는 원자 크기와 반대된다는 것.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세요. 됐을까요? 이번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개념 해볼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중성 상태 혹은 이온이 전자 한 개를 떼어낸 것, 첫 번째 떼어낸 걸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 떼어낸 상태에서 또 하나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럼 제3은 뭐겠어요? 그렇지, 이미 2개 떼어냈는데 또 하나 떼내는 거예요. 됐을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첫 번째 걸 떼내는 것보단 두 번째 거, 두 번째보단 세 번째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쌤이 알려줄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 핵 전하량 변하나요? 안 변하죠. 전자만 떼어냈으니까. 껍질 변하나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지만 전자수는 무조건 줄어들죠. 맞나요? 그러니까 원자 반발이 줄어드니까 사이즈가 작아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니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수를 예측하는 도구로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보단 두 번째, 두 번째보단 세 번째, 세 번째보단 네 번째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얘는 이 정도씩 커지죠. 커지는 비율인데 여기서 이기로 넘어갈 때 보세요. 아니네, 거꾸로 왔네. 이렇게 봐야 돼요. 세로로 봐야 되네. 미안합니다. 세로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봐봐. 첫 번째에서 얘를 봅시다. 얘부터 볼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10배가 증가했죠. 근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는 2배도 증가 안 했죠. 여기도 2배도 증가 안 했단 말이죠. 커지는 양을 봐도. 근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는 근 10배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개 떼어내는 거랑 2개 떼어내는 거랑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급격히 변하는 구간을 찾아보세요. 아까 얘가 만약 나트륨이었으면 하나 떼어낼 때는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떼낼 때는 이만큼 치솟은 전자를 떼어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너지 변화 폭이 커지겠죠. 즉 나트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여기 있는 하나를 떼어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 제일 바깥 껍질이 없어지고 그 다음 건 여기 있는 걸 떼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마그네슘 보세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한 2배 정도 했는데 여기 보세요. 근 6배가 증가했죠. 여기도 2배도 채 증가 안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떼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말은 마그네슘의 경우는 첫 번째 떼어냈고 두 번째 떼어낼 때는 여기지만 세 번째는 안에 껍질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통해서 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개까지는 떼어낼만 했는데 3개부터 힘드네? 그럼 너는 원자과 전자가 2개 없겠구나. 아, 이 족이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주기적 성질이 2개 나올 거예요. 전기 음성도랑 전자 친화도. 요핵 전하량도 주기성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 모든 이유를 설명하는 관통하는 중심이 될 겁니다. 네, 먼저 전자 친화도부터 해볼게요. 전자 친화도는 보세요. 원 이온화 에너지랑 완전 좀 반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기체 상태에서 혹은 기체 상태에서 원자 또는 이온이 전자를 받아들일 때 됐어요? 방출하는 에너지요.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할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받아들일 때 음이온이 될 때 혹은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올 때 얼마나 안정해지냐고. 됐나요? 얼마나 안정해지니? 요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친화도가 크다는 얘기는 안정화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오는 걸 선호한다는 거고 음이온일수록 전자 친화도가 크겠죠. 근데 전자 친화도는 이상하게 예외가 엄청 많습니다. 됐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주기율표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미안합니다. 주기율표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수헬은 예외라고 리튬부터 볼게요. 음이온이 될수록 전자 친화도가 커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 구간만 일치하죠. 근데 대체로 두 가지 혹은 뭐 3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3포인트에서 튑니다. 2족 대체로. 그 다음 15족. 여기도 15족이 이상할 거예요. 여기가 16이거든요. 그 다음은 뭐 늘 예외인 18족. 요렇게 3구간이 주기적 성질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일단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이온이 잘 될수록 전자 친화도는 크다. 근데 예외인 부분이 조금 있다. 그게 바로 2족, 15족, 18족이다. 그리고 전기 음성도 뒤에서 배울 건데 거기 1등이 누구예요? F예요. 전자 친화도 1등은 CL입니다. 요건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이번엔 전기 음성도로 넘어가 봅시다. 전기 음성도는 전자 친화도보다는 이해하기가 훨씬 편한 개념이에요. 둘이가 비금속끼리 공유결합을 했을 때 공유결합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계. 그러니까 전자를 얼마나 더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잘 끌어당길수록 전기 음성도가 세겠죠. 그러니까 핵과 인력이 큰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 전하량이 크겠죠. 그 다음 위로 갈수록 껍질이 줄어드니까 핵과 가까이 있겠죠. 전기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18종은 당연히 예외예요. 왜냐면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됐을까요? 됐을까요? 전기 음성도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O가 H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면 요렇게 표현하고 뭐 델타 마이너스를 띈다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나의 표현일 뿐이니까 아까도 말했는데 전기 음성도 1등이 누군가요? 18쪽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F, 2등은 O, 3등은 N, FON, 폰.
쌤 CL이랑 똑같은데요. 소수 둘째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FON 순서로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됐어요. 요 모든 걸 관통하는 설명 중 하나가 유효핵 전하량입니다. 요 모든 설명을 관통하는 게 유효핵 전하량입니다. 유효핵 전하량은 뭐 3가지 혹은 2가지 요소로 설명하는데 침투, 가리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원자핵에 가까이 있는 애가 침투가 크거든요. 그가 여기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침투가 더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비탈 기준으로 볼 때는 무조건 아래쪽에 있는 오비탈일수록 이렇게 침투도가 큽니다. 가리움은 뭐냐면 여기 얘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얘랑은 반발하죠. 맞나요? 얘랑은 얘가 느끼는 핵 전하량을 알고 싶은데 얘는 얘랑 밀어내고 맞죠? 그러니까 상쇄가 되겠죠. 얘랑은 얘가 앞에서는 막고 있죠. 그래서 가리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산까지도 알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 한 전자가 느끼는 이 핵의 진짜 핵 전하, 유효한 핵 전하량, 이펙트한 핵 전하량이 얼만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유효핵 전하량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얘도 당연히 규칙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핵 전하가 커질수록 서로 반발하는 힘이 크겠지만 크기가 작아지듯이 유효핵 전하량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껍질이 커지면 됐나요? 껍질이 커지면 거리가 너무 커진 효과가 커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벌써 주기적 성질을 다 했네요. 한번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